다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질문 하나 추가로 주셨는데요. 요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수업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건용역 관련 문의신데요. 도수 치료가 단순 치료 또는 체형 교정의 목적 치료는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이 의료보건용역에서는 면세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정말로 치료만 하느냐 아니면은 미용 성격이 있느냐로 나눠서 보거든요. 근데 이 도수 치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병원 내에서 도수 치료를 하시는 거라면 어떤 그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정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수 치료는 사실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런 의사 뭐 이런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미용 성격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수 치료는 과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면세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매출 구조나 뭐 어떤 식의 도수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비중이라던가 이런 걸 봐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입은 이제 공제되는 것을 말하고요. 적격증빙으로 받은 매입 중에서 사업용 지출이고 불공제 항목이 아닌 것만 공제가 됩니다. 즉 사업용 지출이어도 어, 이제 세 가지 엔드 요건이 붙어야 되는 건데 적격증빙으로 매입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증빙이 없으면 여기서 탈락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지출이면서 개인용 지출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필라테스 같은 데서 이제 지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 매출 전표 받았으니까 적격 증빙으로 받은 매입이지만 사업용 지출은 아니고 가사 지출이죠. 이런 경우에. 탈락. 그리고 불공제 항목이 아닌 것. 그러니까 사업용 지출이어도 불공제 항목이면은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격 증빙 아닌 거, 계좌이체 내용, 종이 영수증으로 지출한 것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면세 원재료를 매입해서 가공 과세 판매하면 일정 비율로 공제해 주는 거. 이거 아까 잠깐 얘기해드리고 넘어갔는데 요것도 이제 매입세 공제 된다는 내용이고요.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뭐 우유 매입해서 커피, 정육 매입해서 음식,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면세 원재료를 매입해서 과세용의 어떤 물건이나 뭐 음식, 상품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거는 10%를 해주는 게 아니라요. 요 이제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별로 어떤 사업자냐 그리고 어떤 정도의 과세 표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음식점은 개인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세 표준 2억 이하. 이 사람은 2억 초과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돈을 못 버니까 공제율이 높습니다. 109분의 9. 개인 과세표준 2억 초과 108분의 8. 법인 음식점 업자는 106분의 6.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는 102분의 2가 되고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여기보단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제조업 개인, 과자, 도정, 제분, 떡, 방앗간. 요거는 제조업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냥 뭐 B2B가 있고 B2C가 있는데 B2C로 개인을 대상으로 어떤 간식 같은 거 팔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뭐 육아라던가 뭐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개인이 개인한테 파는 거잖아요. 이런 건 106분의 6. 그 외에 제조업. 그 외에 제조업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철강, 뭐 나무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개인 및 중소기업 104분의 4. 그 밖의 사업자 102분의 2가 됩니다. 음, 법인에서 개인에게 용역 비용을 지불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런 거 비용 처리 되나요? 라고 질문을 잠깐 주셨어요. 음,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비용은 부가세에서 되느냐, 소득세에서 되느냐, 둘 다 따지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법인이니까 부가세에서 되느냐, 법인세에서 되느냐를 따지셔야겠죠? 근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급여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원래는 서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죠. 그럼 부가세는 안 되시는 거고요. 법인세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요거를 그러면 어떤 증빙으로 처리할 건지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현금 지급하고 끝냈다. 그러면 증빙불비가산세 2% 부과하면서 비용 처리되고요. 만약에 우리는 그 개인에게 인건비 신고를 할 거예요. 인건비를 뭐 프리랜서로 3.3% 신고를 한다. 그러면 증빙불비가산세는 안 물고 그냥 그 인건비에 대해서 100%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증빙불비로 처리를 하면 소득이 안 잡히니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그냥 뭐 인건비 3.3%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를 했다. 그럼 이분은 소득이 잡힌 거니까 소득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안 되고 법인세에서는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를 할지 말지 그것만 그분이랑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달라요. 요거는 이제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해줘요. 102분의 2, 뭐 과세 유흥 장소도 이거 술집 같은 거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술집은 아니고 좀 그런 유흥 관련된 술집을 얘기하거든요. 그럴 땐 102분의 2를 해주고 음식점, 제조업 이외의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제 요건에 맞는 경우에 102분의 2를 해주고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내가 매출을 그렇게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가장 많이 받는 공제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카드 매출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B2B의 경우에는 이제 업체 대 업체니까 카드로 상대방 거래처에 가서 끊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B2C, 개인 대상으로 뭔가 물건 파시거나 뭐 그런 경우에 많이 적용받는 공제고요. 카드 현금 영수증 역시 매출에 대해서 공급 대가의 일정률을 공제합니다. 이 공급 대가라는 거는 공급 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그 금액에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1.3%를 곱하고 연간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올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올해 이제 뭐 카드 매출을 좀 많이 했어요. 올 상반기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공제 1.3% 곱했을 때 1,000만 원을 상반기에 세액 공제를 받게 됐어요. 내가 낼 세금이 1,000만 원인데 공제를 받아서 1,000만 원을 빼니까 세금이 0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올해의 한도를 다 쓴 거예요,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카드 매출이 있더라도 한도 1,000을 다 채웠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를 받을 금액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개정이 돼서 축소가 돼요. 공제율이 1.3에서 1%, 연간 한도가 2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줄어드니까 부가세 부담이 높아지겠죠? 대상 업종은 이게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직전 연도 사업장당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해줍니다. 네, 일반 과세자 중에서는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를 말하고요. 소매, 음식, 숙박, 미용, 욕탕, 여객, 운송, 입장권, 발행사업, 부동산 중개업, 통신 판매업 등을 해줘요. 제조업이 제외돼 있죠. 제조업은 일단 카드 매출을 할 일도 많지 않고요. 카드 매출이 있으시더라도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네, 업종 자체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잘 돼서 내가 연매출 10억이 넘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 공제를 못 받으면 여기 보면 법인도 해당된다는 내용이 없죠. 법인도 못 받아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법인을 운영하나 10억 초과하는 개인을 운영하나 부가세는 똑같습니다. 부가세상 혜택이 똑같아요. 뭐 혜택 주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랑 법인세를 고려해서 범인 전환을 할지 그런 걸 보시는데 근데 일반적인 내가 음식점인데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다. 음식점은 거의 90% 넘게 카드 매출이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넘어가면 요걸 못 받아요. 요걸 연간 부가세를 앞으로 500을 더 내야 된다. 이게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그런 운영 구조를 짜는 편입니다. 매입세 불공제 항목을 보겠습니다. 불공제 항목은 이렇게 딱 8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이거 세금계산서에서 아까 필요적 기재사항을 살펴봤죠. 그래서 그 일부분이 뭐 잘못 적히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음식점 하시는데 내가 우리 가사, 집에 필요한 어떤 뭐 반찬을 반찬 가게에서 샀어요. 이런 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되겠죠? 혹은 뭐 피부과에 가서 내가 피부 시술을 받았지만 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어요. 이거는 증빙은 있지만 사업 지출이 아닌 거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하고 갔던 그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이 있고 공제 비대상 차량이 있는데 그 비대상 차량에 대한 구입한 가격, 구입하면서 부가세 부담하거든요. 그 가격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돈들이 있어요. 뭐 수리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수리비, 기름값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도 안 되고 임차로 내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빌리면서도 그 빌리는 업체에 부가세를 포함한 돈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렌트료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유사비용.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 접대비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접대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접대를 하게 되는 거는 내 거래처에 접대를 하겠죠. 어, 일반적으로는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 거래처에 접대를 하니까 그 거래처에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밥도 뭐 사드리고 뭐 이런 거를 접대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접대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업무상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니까 인정은 해주되 어떤 제한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비를 가장한 뭐 다른 경로로 쓰는 돈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먹은 건지, 접대를 해서 식사비로 쓴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접대비는 소득세, 법인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되 한도가 있고, 부가세는 애초에 불공제 항목입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 관련 매입. 면세 사업 했는데 아까 그 면세 사업에서 뭐 식당에서 이제 정육점으로 기계를 넘겨가지고 뭐 간주 공급 이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정육점에서 애초에 내가 기계를 샀다. 면세 사업에서 면세 사업 관련된 고기 자르는 기계를 샀다. 그러면 과세 물건을 부가세 주고 사왔어도 불공제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는 부가세에서 인적 그리고 금융 그다음에 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자본으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사업을 통해서 만든 부가가치가 아니라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3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안 붙고 그리고 불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이게 나랑 관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토지랑 건물을 합쳐서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공사 비용 중에 토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불공제 항목이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이거 아까 질문 사항에 있었던 부분인데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즉 뭐 오늘 날짜 7월 3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 그러면 7월 1일, 2일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법에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해주는 공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법을 보고 저희는 요거를 원칙으로 배우고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뒤에서 어떤 경우에 공제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금, 구리, 스크랩, 거래대사, 미사용분. 이건 뭐냐면 이런 관련 업종만 해당이 되시는 건데요. 금이랑 구리, 원자재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루가 떨어져요. 그럼 이 가루도 모아놨다가 쓰시거든요. 이 가루를 스크랩이라고 말하고요. 이거를 거래하는 계좌를 따로 파서 전용 계좌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을 하시든 매출을 하시든 요 스크랩 전용 계좌에서 돈이 지급되고 나가게 되는데요. 그 계좌를 안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락시킬 수도 있겠죠.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공제를 해줍니다. 뭐 여길 통해서 매입을 안 하고 다른 계좌를 통해서 개인적인 계좌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 근데 증빙은 내가 받았어요. 그래도 매입세 불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가지를 전부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아니고요. 이 중에
몇 가지는 아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요 필요적 기재사항, 사업 관련 없는 거 이런 거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볼게요. 토지는 애초에 면세이고 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지는 애초에 부가가치라는 게 없는데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가가치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지출, 토지 정지 조성 공사비 뭐 이게 뭐냐면 골프장 사업을 내가 할 거예요. 골프장은 면세가 아닙니다. 과세인데 그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땅을 골라야 되잖아요. 땅을 이렇게 고르게 하고 뭐 심고 가꾸고 이런 공사비에 대해서는 토지 관련이니까 매입세 불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가 많이들 해당되시는데 이제 내가 어떤 건물을 부동산을 통째로 샀어요. 뭐 이렇게 상가 한 동짜리를 샀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철거하고 토지만 쓸 거예요. 토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 건물 철거한 비용도 토지를 쓰는 게 목적이니까 토지에 대한 지출로 봐요. 그래서 이 철거하는 비용, 공사 비용도 매입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 역시 매입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는 부동산을 일괄 취득하고 일괄 매도를 하게 되는데 건물이 있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올라간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면세고 건물 부분은 과세예요. 근데 우리는 과세니까 요것만 떼서 팔고 면세니까 요거 안 팔고 이렇게 안 팔고 하나를 팔죠. 보수 토지까지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부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부가세 과세니까 건물을 팔 때도 토지에 대한 부가세는 안 내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매입을 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요. 토지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제 가능, 건물 신축, 건물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자체가 과세이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할 때 보통 뭐 어디 구분상가 10억입니다 해서 그 토지랑 건물을 다 합쳐서 10억으로 산정해서 서로 거래를 하지.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가세 처리에 있어서는 건물분의 부가세를 계산을 해야 돼요. 하실 때는 건물분 부가세를 내야 되고 매입을 할 때는 건물분 부가세를 내가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세무사를 껴서 요 건물분하고 토지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가치를 산정해서 그걸 전산으로 기준시가라는 걸로 이제 토지 뭐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용도 면적 배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 거래한 금액을 안분해서 건물의 실제 거래 금액을 발라냅니다. 그걸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가 아니라 상가를 사서 새로 사업자를 할 거다. 그러면은 그 상가에 대한 부가세를 그 살 때, 그 파는 사람이랑 매도자랑 매수자가 협의를 보셔야 돼요. 부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무사를 껴가지고 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 부가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을 볼게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 이렇게 되면 사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하시는 많은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니까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사항을 두고 있고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7월에서 12월 중에 매입을 했어요. 하반기에 매입을 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여기 끝난 후 20일 이내 1월 22일이 되는 거예요. 이 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도 요때 매입한 거는 하반기 부가세에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늦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고 보통은 한 몇 달 뒤에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세 기간에 들어오는 매입은 해줍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반기 전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세기간 지나고 그 다음 과세기간 지나고 20일 이내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요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이면 아직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으면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대표자 주민번호로도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사업자 등록 번호 나오기 전인데 세금 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서 받고요. 그거를 세금 신고할 때 이제 넣어서 반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개업 준비 지출, 등록 전 인테리어, 집기 매입, 주민번호로 수치를 해서 대표자 주민번호로 받으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받고 20일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매입세 공제, 준비 단계의 지출, 요 지출도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전산으로는 사업자 쪽에서 홈택스를 들어가면 요 세금 계산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무사를 맡길 때 이런 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사는 전산으로 사업자로 조회를 하고 개인을 조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요 자료를 모아두셨다가 신고를 맡기는 곳에 주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요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거를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내 사업자 나오고 나서 변경 절차를 거치시면 깔끔하게 사업자에 들어옵니다. 이제 부가세 공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을 한번 볼게요. 공제 차량은 여기 보시면 화물차, 트럭, 경차,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9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리아, 1000cc 이하, 1205cc 이하 이륜차, 그리고 요 차종이지만 요 학원에서 영업용으로 쓰는 차량, 요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쓰는 차량들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공제가 안 되는 걸 볼게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비영업용 승용차. 뭔가 말이 어렵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타는 8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는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포함돼서 출퇴근, 외근, 직원 업무용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 종으로 나눠서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 운수 렌터카 운전 학원에서 요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요것만 쓰진 않죠. 요런 차를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8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 얘네가 영업용으로 쓰는 거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비, 임차, 리스 하셔도 그 세금 계산서에 이제 있는 10% 부가세도 공제를 안 해줍니다. 영업에 택시용으로 쓰는 그랜저, 제네시스처럼 영업에 직접 사용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런 업종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서 내가 뭐 이런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이고 뭐 그냥 업무용에 쓴다 하면은 그냥 요 차종이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게 비용 처리가 안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부가세 강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 대상 차종이 있고 아닌 차종이 있어서 요 빡빡한 정도가 더 심한 거고요. 소득세는 일단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경비 처리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근데 부가세랑 다른 점은 부가세는 애초에 공제 자체를 안 해주잖아요, 얘네들을. 소득세는 요 공제 자체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한도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소득세는 연간 800만 원만 5년간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이 말이 뭐냐? 내가 차를 샀는데 그 차량가가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5년으로 일단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5년으로 나누면 8천만 원이면은 한 얼마나 될까요? 4천, 1,6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연에 1,600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800을 해줘요. 800. 한도가 800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 이상 차량을 사시면 차량가를 이제 4천을 넘는 금액은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가 아예 안 돼요. 그냥 연간 800, 800, 800, 800, 800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비용 처리는 되지만 한도가 작다. 얘네들은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는 당연히 되고 한도도 얘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요 매출에서 이제 매입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는데 과세분 영세율, 요거 수출하실 때 정책상 0%로 세율을 계산해 주거든요. 내가 수출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매출세액은 0원입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 요거 대손은 뭐냐면 내가
위메프 같은데 그런데 예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티켓몬스터 같은 데다가 물건을 납품을 하고 이제 매출 자료는 다 받아서 부가세를 냈어요. 근데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어음이나 뭐 이걸로 받기로 해서 아직 대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망했어요. 혹은 뭐 파산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못 받게 확정이 됐어요. 그때는 내가 전에 이미 부가세 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번에 빼주는 제도예요. 근데 요게 그런 채권에 대한 거,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몇 년 안에 뭐 그런 일이 발생돼야 되고, 거래는 어떤 거래여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랑 여기 그 밖의 공제가 바로 그 세금계산서 말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공제 8가지 있었죠? 걔를 빼서 계산을 하게 돼요. 여기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로 신고하면 그 과세기간에 10,000원을 빼주는 공제고요. 요거를 빼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아까 카드 매출하신 거 빼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요거 빼주고 예정고지 3개월분 미리 내신 거 있죠? 그거 빼주고 가산세 더하면 이번 상반기에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간이거세자는 이제 보시면 아까 그 말씀하신 0.5%가 이 부분이에요. 차량 매입세액 공제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 흐름 보시면 매출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예정부가세. 간이거세자도 그 과세기간 중간에 한번 정부가 고지해서 미리 냅니다. 7월 25일까지 한번 내요. 그리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은 아까 보신 15%에서 한 40%까지 업종별로 차이 났어요. 거기에 세율 10% 곱하면 체감은 한 1.5%에서 한 4%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에 대한 매출세액을 계산을 하고요. 공제세액은 여기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한 매입 금액의 0.5%를 곱해요. 그러니까 정말 적게 곱하는 거죠. 0.5%면은 1,000만 원이면 5만 원. 1억을 내가 매입해도 50만 원. 그래서 매입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간이과세자일 때는 이 공제세액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공제, 뭐 전자신고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빼면 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고요. 마지막 파트고 신고 실무 사례를 보실 거예요. 일단 신고서는 매출세액이라는 부분이 있고 매입세액이 있고 경감공제, 예정고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상반기 거를 여기부터 볼게요. 작년 하반기 거를 그 다음에 1월 25일에 간이과세자 1년 거를 1월 25일에 신고 납부, 그 2월 10일에는 그 전년도 전체에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고요. 4월 25일에는 이 상반기 3개월 거에 예정 고지분을 납부를 하게 되고 상반기 전체에 대해서 이제 확정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3개월 지나서 7월부터 9월까지의 예정분을 국가가 고지하면 납부하시고 또 하반기 여기서 정산을 하시게 되겠죠. 신고 전 체크리스트. 매출은 빠짐없이 잡혔는가? 플랫폼 현금 매출 포함. 매입 적격 증빙을 모두 수치 전송했는가? 불공제 항목을 걸러냈는가? 대표적으로 수동차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유비를 많이 못 걸러요. 근데 주유비도 내가 있는 차종에 따라 달라요. 내가 있는 차종이 공제 대상 차량이다. 주유비도 당연히 그 유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이 불공제 차량이다. 그럼 주유비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그 과세 기간에 들어오는가? 상반기 내에 들어오면 상반기 확정신고, 하반기 내에 들어오면 하반기 확정신고가 되고요. 받을 수 있는 공제, 카드 발행, 의제 매입세 공제를 챙겼는가? 예정고지, 3개월 분에 대해서 내가 미리 요때 낸 세금, 요거를 계산해서 반영을 했는가? 자주 하는 실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이체만 믿고 있다가 요거 부가세 왜 안 빠져요? 이런 경우 저격증빙 아니니까 안 되겠죠. 현금 매출 누락.
나 소득세 신고할 때는 요거 매출 넣고 싶어요. 요거 안 돼요. 그럼 부가세 수정 신고하셔야 되고 가산세 돌아옵니다. 작성 연월일 착오. 내가 세금 계산서 끄는 오늘 발행 업무를 하는 오늘 날짜로 작성 연월일을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승용차 비용 공제 시도.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차량은 차종을 기준으로 부가세 공제 여부가 결정되냐고 여쭤보시는데 맞습니다. 차종을 기준으로 나눠서 두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네, 아예 안 되는 차량 사시면 부가세 내셨어도 사업용으로 쓰셔도 부가세 공제 안 됩니다. 운수, 렌터카, 운전학원, 택시업 하시는 경우 아니면 안 돼요. 소득세는 당연히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요 부가세랑 소득세에서의 이 비용에 대한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승용차 비용 공제 시도, 비영업용 승용차, 이 공제 안 되는 차종이 있었죠. 그거는 구입, 유지, 임차 모두 불공제입니다. 세금 계산서 지연 미전송 가산세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이제 발급을 안 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계속 살펴본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요 세 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도매업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볼 거예요. 음식점. 먼저 매출 보시면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죠. 근데 배달하는 업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달 앱에서의 플랫폼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플랫폼사의 부가세 매출 자료 요청하셔서 반영하셔야 되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이니까 보통 면세로 그 원재료 사시는 거 있거든요. 뭐 계란, 밀가루, 뭐 쌀, 정육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하시고 주류 사는 경우에는 상품 매입, 요 상품 매입이니까 주류나 상품 매입도 다 가능하시고 가게, 가구, 조리도구, 광고비도 주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이제 적격증빙 있을 때만 공제돼요. 이렇게 따로 넣어놓은 내용은 월세 당연히 세금 계산서 있으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거나 혹은 임대인이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과세 유형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애초에 나도 협의돼서 준 부가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요거 부가세에선 공제 안 되시고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이체 내용으로 이거 비용 처리됩니다. 2% 증빙불비 가산세 무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임대를 구하실 때 그 임대인한테 부가세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부가세가 별도로 있어서 세금 계산서 처리가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 요거 직전 연도 매출 10억 이하면은 개인 사업자 받을 수 있었죠. 26년 1.3%, 27년부터 1%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요. 주택은 면세예요. 그래서 주택이 면세면은 이제 그 2월 10일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만 제출하시고 소득세 문제, 법인세 문제만 있는 거고요. 상가 임대업은 이제 면세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주택이 있는 구조도 많고 아니면 상가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두 경우 다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데 요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매출, 월세 수입, 이 있으실 거고 간주 임대료라는 게 특이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 보증금의 이자율 현재 기준으로 3.1%인데 이게 법상 계속 바뀝니다. 3.1% 곱하고 임대 일수를 곱해서 365일로 나눈 걸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할 때 계산을 해서 부가세를 이 부분에 대해서 10% 내게끔 두고 있습니다. 요건 상가만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업 특성상 비용하실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중개수수료, 전기료, 통신비, 상가 소모품이 주요 매입세 공제 대상인데요. 이 전기료는 주로 한전에서의 전기료겠죠. 그러면 한전은 세금 계산서를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발행을 신청해야 해줍니다. 안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이제 매출, 매입 이렇게 보시면 매출은 도소매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즉 매장을 두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겠죠. 뭐 쿠팡에서 판다던가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판매를 한다던가 이걸 모두 도소매업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도소매업 중에서 온라인에서 파는 걸 통신 판매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소매업 안에 통신 판매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적어놓진 않았지만 눈여겨볼 거는 통신 판매업은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창업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돼요. 근데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온라인으로 확장을 하려는 경우에 기존 사업자에 이걸 내시면 창업세액 감면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를 따로 파서 온라인용으로 사업자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또 질문 주셨는데 요게 지금 이 내용이랑 조금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올해 만든 후에 첫 4, 5월 두 번 플리마켓에서 현금 이체된 금액을 현금 영수증 처리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까 여기 매출 쪽에 어디 있더라? 네. 보면 현금을 지금 받으신 상황이에요. 근데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았죠. 이 매출도 포함해서 신고를 부가세 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이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 이런 탭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건별 매출, 기타 매출이라고 해서 증빙 없이 내가 발생된 매출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가 이체를 받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에 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10만 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10만 원 받은 것으로 봐서 한 뭐 9만 1천 원 얼마 정도 되겠죠? 9만 1천 얼마가 기타 매출의 공급 가액이 되는 거고요. 부가세는 9천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매출 보시면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 등 매출 유형이 다양하니까 챙기셔야 되고 온라인 통신 판매를 한다면 오픈마켓, 플랫폼 매출도 그 매출 이제 플랫폼에다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매입은 여기는 주로 상품 매입이 다입니다. 이제 제조업은 아니니까 상품을 만들어진 걸 사와서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 매입하시면서 세금 계산서 처리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 매입세 공제 대상 되시고 광고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고는 이제 국내 광고비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 대상이에요. 증빙 수취하시면. 근데 광고 중에 요새는 SNS가 해외 SNS가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라고 하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그런 데는 사실 그 해외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고비가. 그런 거는 해외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가세 못 받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못 받으시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똑같이 발행세 공제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강의는 끝났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 강의가 두 가지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하는 요 링크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세청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유튜브도 일부 답변을 이제 둘 다 섞어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지금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상반기가 지났는데 7월에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현금영수증 신청해도 될까요? 현금영수증은 소급해서 발행이 애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행을 하시면 오늘 날짜로밖에 발행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하반기에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그냥 현금영수증 없는 매출로 기타 매출로 잡아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또 주신 게 1인 일반 과세자 교육 서비스로 인해 타 지역 출강 시 출장 비용 매입세액 가능할까요? KTX 시외버스비, 숙박비용, 일일 보조 강사와 식사 비용.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급여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부가세 공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애초에 안 되시는 거고 지금 이 교통 항목에 있어서 KTX 시외버스비가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 교통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면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자동으로 걸러지고요. 숙박 비용이랑 숙박 비용은 이제 당연히 가능하신데 식사 비용은 이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 이제 식음료 같은 게 내가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임직원이 4대 보험 직원이 없으면 식음료는 그냥 대표자가 마신 것으로 봐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직원 있는 경우에는 식사비용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부가세 때 공제 가능하고요. 4대 보험 직원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못 받아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로 사업자를 내고 어, 자택에서 일을 하시는데 자택 인터넷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될까요?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사실 인터넷 그 끊겨서 나온 게 보면 자택에서 하셨는지 어디서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무상으로는 해드립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곳에서 구매한 거 공제 불공제 항목을 세무대리인이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전산으로는 구매하신 구입처밖에 안 떠요. 안 뜨고 면세 상품 구입하셨으면 애초에 부가세가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쿠팡 그냥 1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 대리인마다 눈치껏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저희가 하다 보면 도소매업이나 어떤 업종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충 알고 있어서 요거는 이 정도면은 비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구입하신 거는 좀 유리하게 해드리려고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또 너무 빈번하지 않으면 소모품이겠거니 해서 사업용으로 해드리는데 공제로 구분을 해드리는데 이걸 정확하게 사실 하려면 구입한 항목을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뭐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결제를 사업 경비용으로 하시는지 물어보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프리랜서 3.3% 수입과 개인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출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할까요? 이거는 부가세 질문은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득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외주 프리랜서 3.3% 수입을 하시면 이때 비용 처리하실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이제 외주로 일을 하신다는 건 인건비로 내가 수입이 발생된다는 얘기고 내가 매입해서 사는 물건이나 뭔가 만드는 제품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지출 관리를 따로 나눠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개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어차피 사업자 카드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카드로 모든 지출을 하시고 세무사가 알아서 거기서 선택해서 넣어드리고 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비용으로 대부분 잡아드리고 외주 프리랜서 수입은 추계라고 해서 비용 장부 안 짜시고 그 업종의 경비율로 일정 부분 그냥 계산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머다 그러면은 이 정도 경비율은 타당해. 10% 정도 타당해. 그럼 10%로 그냥 경비를 잡아드립니다. 임대형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계약서 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건 건물을 나눠서 구입하는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 가격이 계산이 별도로 된 그런 명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세무사밖에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매도인 세무사한테 요청해서 받으셔서 그 부가세 처리를 서로 상호간에 해야 돼요. 내가 매입을 하는 경우면 그 매도자한테 부가세 건물분을 줘야 돼요. 주고 그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나는 그 이후에 신고하면서 그 계산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 작가신데 개인 사업자시고 출판사 통해 인세를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받고 있고 다른 그림 작가한테 3.3% 원초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작가들과 미팅이 많아 회의비 등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분도 똑같아요. 4대 보험 근로자는 없으시거든요. 4대 보험 근로자가 없으면 식음료는 부가세 환급 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애초에 항목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이게 질문이 광범위한데요. 어, 사실 이런 그림 작가 하시는 분들은 비용 실제로 사업용으로 쓰시는 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량 같은 거를 소득세에서 경비 처리 받을 수 있게 내 명의로 사서 등록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타 광고비 지출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 메타는 카드로 지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에 해외 결제로 들어와요. 그래서 해외 결제는 애초에 부가세를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가세 부담한 것도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되세요. 같은 얘기로 출장을 가셔서 해외에서 내가 카드를 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 부가세, 관세 이런 거는 그 해외 국가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 뭐 이런 뭐 텍스프리 같은 거 받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쓴 부가세 같은 거는 요 국내에서 공제되지가 않습니다. 어, 일단 좀 열심히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어떤 거는 더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그림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직접적인 개인 정보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변에 이제 세무 상담 좀 싸게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거 통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유튜브 질문이 혹시 있으실 수 있어서 그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다가 오프라인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는 경우에 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확장해서 같이 사용도 가능할까요? 이거는 법상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업자를 운영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문제가 있는데, 어, 온라인을 운영하다, 오프라인. 이거는 매출 금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너무 커질 것 같으면 사업자를 내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빼는 경우도 있고 공동사업자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성실 사업자를 피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운영 문제 때문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확장해서 사업자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 경우에 내 소득이 추가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이나 매출이 너무 커질 것 같으면 명의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가족으로 명의를 두거나 새로 하시는 걸 가족으로 새로 명의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타더라도 거기에 나랑 가족이 공동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것도 아까 그림 작가님처럼 똑같이 좀 개인적인 정보까지 다 알아야 구체적인 회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질문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말아서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